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 심리학의 이제 마지막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과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 3단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적응 증후군의 발견은 셀리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일반 적응 증후군의 의미는 환자 같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생기가 없고 안색이 나쁠 때 일반 적응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셀리에가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자, 개념은 그 첫 번째는 경계 단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위험 앞에 갑자기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즉각적인 반응 단계를 우리는 경계 단계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단계인데, 자, 저항 단계는 이제 신체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해서 적응하여 이제 저항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에 완전히 적응하기 때문에 증상은 호전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탈진 또는 소진 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증상은 다시 나타나고 우리의 신체는 이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3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경저타이라고도 하고 경저소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 중에서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이고, 1, 2, 3, 4는 자,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이 이제 좌절이라든지 아니면 과잉 부담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 생활의 변화, 그리고 탈피성 스트레스, 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발생 요인인데, 그 중에 우리는 갈등에 대해서 이제 중요 이론으로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은 두 가지의 동기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경험하는 정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등의 첫 번째는 접근 갈등이다. 자,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피는 그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접근은 긍정적인 두 개의 정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름 휴가를 산으로 갈 것인가 바다로 갈 것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것이죠. 두 가지 더 좋은 측면이 있는 정적 유의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자, 접근 회피는 긍정과 정적인 유의성과 부적인 유의성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전 사실은 공무원들이 승진하게 되면 지방으로 한번 갔다 오죠. 자, 그리고 또 지방을 그냥 그 신청해서 가면 가점 점수가 있어서 승진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방 근무를 갈 것인지 승진을 할 것인지, 자, 승진을 하려면 지방 근무를 해야만 되고, 서울 근무를 계속하려면 승진기를 잃는 경우, 이런 것이 이제 접근 회피에 대한 거고, 회피는 부적 유의성과 부적 유의성, 두 개의 부적 유의성을 갖는 것이죠. 자, 학교에 가기 싫은 거, 이것도 부적 유행이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부모에게 꾸중을 들을까봐 꾸중을 듣는 것도 부적 유의성이죠. 집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하는 그냥 갈등을 느끼는 거죠. 학교에 가자니 공부하기 싫고 집에 있자니 꾸중 듣고 이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거의 갈등. 자,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은 두 개의 행동 목표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술을 마시는데, 이런 경우 많죠. 술을 마시는데 아내가 빨리 오라고 하죠. 이럴 경우 만약에 친구 따라서 술 한 잔을 먹게 되면 아내가 싫어할 것이고, 또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되면 친구가 싫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죠. 이럴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종 접근 회피 갈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은 그 첫 번째 인지적 평가의 스트레스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가 있는데, 자, 1차 평가는 사건이 얼마나 의협적인지를 평가하고 인지적으로, 그리고 2차 평가는 자신의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3차 평가는 재평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인데 1차, 2차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하는 측면입니다. 1차 평가, 2차 평가, 재평가. 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이 역유자형 가설은 스트레스의 긍정적 효과. 자, 스트레스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스트레스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희망의 부산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이루려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떤 그 성공할 가능성이 뭐 어떤 보람과 그리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유자형 가설인데, 자,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우리의 건강이나 작업 능률은 그만큼 낮아지지만,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건강도 최적 수준으로 유지되고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역유자형 가설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프가 산같이 그려진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주 낮을 때는 자극 동기 부여가 부족하고, 또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역시 그만큼 능률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긴장감과 경쟁 의식은 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한 스트레스는 그 작업 능률로 최대가 된다는 가설인 것이죠. 자, 직무 관련 스트레스입니다. 첫 번째,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과제 특성은 과제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고, 또 단조로움은 기계화 및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다음 중 가장 위험한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단조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할 갈등에 이제 있는데, 이 역할 갈등의 종류도 이제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4가지 종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 간 역할 갈등인 것이죠. 개인 간 역할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이죠. 직업 이외의 요구는 뭐 가족들의 욕구도 될 수 있고, 또 친구의 욕구도 될 수 있고, 이런 욕구들의 갈등인 것이죠. 뭐 회사에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일찍 가야 하는 것이죠. 뭐 회사에 늦은 근무와 집에서 일찍 들어가야 하는 거, 이런 거의 갈등이 되겠고, 개인 내 갈등은 어떤 직무의 욕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회사 일과 가정의 갈등은 이제는 요것은 개인 간 갈등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됐죠. 요 개인 내 역할 갈등의 회사 일과 가정 갈등은 그 개인 간 역할 갈등이고, 그 개인 내 역할 갈등은 직무의 욕구와 개인의 가치관의 갈등입니다. 즉 불량식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량 제품 제조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개인 내 역할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등은 이제 송신자 간 갈등이죠. 2명 이상의 욕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과장이다라고 하면은 위에는 상사가 있고 밑에는 부하가 있어요. 상사는 부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부하는 상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욕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이 된다. 자, 송신자 내 갈등은 1인의 업무 지시의 이율 배반적 업무 지시에서 오는 갈등이죠. 이거는 뭐, 야, 작업을 빨리 해. 그런데 완벽하게 해라. 이런 거죠. 어떻게 빨리 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이제 송신자 내 갈등이 되겠죠. 1인. 예, 세 번째는 역할 모호성입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중에서 역할 모호성. 이것이 스트레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역할 담당자가 역할 전달자의 어떤 역할 기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심리적 상태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해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런 역할 모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할 모호성은 개인의 책임 한계나 직무의 목표가 명료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 어떤 대기 발령 나올 때 요즘 기업에서 이제 대기 발령을 내면은 아무 일도 안 시키잖아요. 어떤 역할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 조절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하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 조절 변인이 다르니까 그러한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관련 스트레스 조절 변이는 첫 번째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성격 유형과 B 성격 유형이 있는데 A 성격 유형은 능동적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경례 및 성취 지향을 하고 신속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인 것이죠. 자, B 성격 유형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성향이고 굉장히 느긋하고 차분하며 여유로운 대처, 상황의 수용, 이것이 이제 비성격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A 성격 유형이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두 번째는 통제 소재 의치입니다. 그 내적 통제나 외적 통제에 따라서 스트레스 조절이 달라지는 건데 내적 통제자는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죠. 스스로 통제 인식을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죠. 뭐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런 거와 이제 비슷하게 상통하고, 외적 통제자는 모든 것을 외적 요인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 탓을 하는 겁니다. 이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겠죠. 직무 관련 스트레스 조절 변인이 있습니다. 자, 요거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지원입니다. 사회적 지원인데 사실은 이제 직무 수행자의 어떤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내적 외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고, 이런 사회적 지원은 직장 상사, 기업에서는 동료, 부하, 또 가족에서는 대표적인 지원은 가족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의 평화가 없으면 그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조절을 잘 못하죠. 집에서 아침에 대판 싸우고 나와 보세요. 또 직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겠죠. 자, 일곱 번째는 조직 감축입니다. 이런 조직에 대한 미안함, 또 자신도 감축 대상을 느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과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죠. 자, 이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면은 직무 만족 이론은 허즈버그의 이 요인이 있습니다. 자, 허즈버그는 동기 의생 이론 이 요인으로 정립을 했죠. 직무 만족과 동기를 종합을 했고, 자, 그래서 그 만족 동기 요인은 일의 내용, 개인의 성취감, 책임의 수준, 개인의 발전과 향상을 가져오죠. 만족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무 내용에 기인을 합니다. 직무 내용. 자, 두 번째는 의생 요인입니다. 이거 불만족 요인이죠. 뭐 관리 규정, 감독 형태, 대인관계, 조직 혜택, 작업 조건 등 이것은 직무 맥락 요인에 기인을 하는 것이죠.
오직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욕구에 만족감이 생기지만 이런 자아 실현의 실패로 그 직무에 불만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아 실현과 직무 만족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불만족 요인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만족 요인을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별개의 독립적인 걸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기대 유인과 이론입니다. 이것은 블롬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직 행동의 동기를 예언하는 데서 가장 주목되는 이론인데요.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동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 대 수행 기대. 자, 노력이 발휘되면 가능성으로 평가되어 기대로 이어지며 그 결과 성공적 수행이 된다는 것이고, 수행 대 성과와 기대는 노력이 성공적으로 발휘되면 가능성으로 평가되어 기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재정적 보상 등을 열매하게 되고 또 임금과 같은 유인가를 가지며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 유인가 이론, 브롬, 그리고 허즈버그 동기 이생 이론, 이런 학자와 간단간단한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이론입니다. 아담스, 전통적인 고용인과 고용주 교환에 근거하는데 그리고 고용인이 투입하면 고용주로부터 교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곧 성과다. 즉 형평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개인의 성과 분배 공식은 개인은 전반적인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A와 B가 있는데, 자, A와 B와 나와 똑같이 투입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B가 더 많이 가져가면은 내가 이럴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존재 관계성 성장. 그래서 ERG 이론입니다. 알더퍼. 자, 이 이론은 존재 관계성 성장의 세 가지 형태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첫 번째 존재 욕구. 자,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만족하는 거, 관계성 욕구,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 성장 욕구, 인간의 발전에 대한 열망인 것이죠. 자, 이런 성장 욕구는 그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와 그 단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또 목표 설정 이론은 그 로크인데 목표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의도된 행동으로 동기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과 목표의 난이도 관계인데 이 어려운 목표일수록 더 높은 직무 수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제적 공략, 이런 금전적인 것은 더 높은 목표 설정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내재적 동기 이론인데, 자, 이거는 어떤 외제적 공략이 어떤 내재적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목표 설정 이론하고는 약간 그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내재적 동기 이론은 외재적 동기화가 되면 외재적 보상을 원하고, 내재적 동기화가 되면 직무 수행에 대한 고유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줘도 이러한 내재적 동기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 이걸로 2교시 5교시 수업을 마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